책으로 만나는 가을개벽 문화 김영현입니다. 인류 정신사의 중심축을 이룬 차축 시대. 이때 현 인류 문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종교와 철학이 탄생했다고 하는데요. 인류는 한 번도 축의 시대의 통찰을 넘어서지 못했다는 저자의 말처럼 인간의 창조성이 가장 뜨겁게 폭발했던 시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엔 축의 시대를 통해 인류 문명의 형성 과정과 미래의 비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 자리에 모셨는데요. 청포 수석포감으로 봉직하시며 청소년들을 위한 인문학 강좌를 운영하고 계시는 부산중앙도장 교문옥사장 박은영 도생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소개할 책 축의 시대는 그 부제가 종교의 탄생과 철학의 시작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간략히 소개해 주실까요? 네, 인류의 정신세계를 더 깊게 만들어줬던 종교와 철학이 비약적인 발전을 했던 시대가 있었는데요. 서기전 1500년부터 서기전 200년 정도 사이에 주요한 종교와 철학이 탄생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성 종교의 성인들과 철학자들이 이때 많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내면적 성찰이 아주 풍성해질 수 있었는데요. 이 시기가 인류 정신사의 거대한 전환점이 되었다고 저자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의 시대는 기후변화와 인구 증가 등으로 인해서 갈등이 폭발하고 전쟁이 빈번하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양상은 지금과도 굉장히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전쟁과 테러, 양극화로 인한 증오가 만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자는 혼란의 와중에서도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인류애와 영적 성찰의 가르침이 등장했었던 축의 시대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이 축의 시대는 독일 철학자 칼 야스퍼스가 말한 차축 시대를 보충해서 좀 더 풀어 쓴 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축의 시대가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실 것 같아요. 축의 시대는 무슨 뜻인가요? 네, 카렌 암스트롱은 세계적인 종교학자이자 철학 연구가거든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인류가 정신의 기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 시대, 인류가 공통적으로 정신 문명을 발전시키기 시작했던 시대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 시기를 인류 문화의 중심축이 되었다는 뜻으로 차축 시대 혹은 축의 시대라고 불렀습니다. 이 용어는 독일의 철학자 칼 야스퍼스가 처음으로 사용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저자는 나는 우리가 독일의 철학자 칼 야스퍼스가 축의 시대라고 부르는 시기에서 영감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다. 이 시기가 인류의 정신적 발전에서 중심축을 이루기 때문이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축의 시대 때 세계적인 주요 종교들이 나왔고 우리가 잘 아는 3대 성자, 석가, 공자, 예술을 비롯한 수많은 현자와 철인들이 이 시기에 나와서 정신문화를 크게 발전시키게 됩니다. 이때의 유산이 정신적 자양분이 되어서 지금 현대의 정신문명을 키워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류 문명의 주요 주제들이 축의 시대에 만들어진 유산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축의 시대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인류는 축의 시대를 맞이해서 정신적인 성숙을 이루게 되었지만 축의 시대가 끝난 이후에 폭발적인 경제적, 과학적 발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요.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국가 간 혹은 부족 간의 전쟁, 그리고 땅을 단순히 자원으로 생각함으로써 환경 파괴가 많이 일어나게 됐고요. 그리고 가장 심각한 문제인 인간에 대한 생명의 존중 의식이 많이 약해져서 증오나 테러 같은 사례를 지금도 많이 목격을 하게 됩니다. 작가는 이런 공경에서 빠져나와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 그 방법으로 축의 시대 때 인류가 성취했던 위대한 정신적 성숙에서 큰 영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책에서 그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머릿말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많은 난관 뒤에는 사실 더 깊은 정신적 위기가 자리 잡고 있다. 20세기에 우리는 전례 없는 규모로 폭력이 분출하는 광경을 목격했다.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살았던 축의 시대 현자들이 어떻게 우리의 현재 상황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을까? 왜 우리가 공자나 붓다에게 도움을 청해야 하는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이 세계의 현실을 반영하는 현실적인 믿음을 창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축의 시대의 통찰을 넘어선 적이 없다. 정신적이고 사회적인 위기의 시기에 사람들은 늘 축의 시대를 돌아보며 길을 찾았다. 이렇게 저자는 축의 시대의 통찰을 통해서 현 인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쓰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저자는 추계 시대가 열린 대표적인 사건으로 이 아리안족의 이동을 들고 있는데요. 아리안족이라면 인도 유럽인의 조상으로 알려져 있죠. 아리안족이 열었던 대표적인 종교가 니체의 짜라투스타는 이렇게 말했다로 유명한 조로아스터교인데요. 조로아스터교는 어떤 종교인가요? 조로아스터교는 배화교라고도 하는데요. 유일신인 아후라 마즈다를 믿는 고대 페르시아 종교입니다. 조로아스터교를 연 사람들은 아리아인인데요. 아리아인들이 말을 획득해서 이동수단이 생기게 되자 호전적인 양상이 나타나게 되면서 약탈과 폭력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때 기존의 평화로운 아리아인들은 그걸 걱정하게 되는데요. 그중 한 명이 조로아스터였습니다. 조로아스터는 수행을 하다가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 신에게서 폭압에 대항하는 선의 전쟁을 시작하라는 계시를 받게 됩니다. 조로아스터는 당시 시대상을 반영을 해서 이 세상에는 선한 신과 악한 신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구분함으로써 세상을 해방시킬 수 있다고 믿은 것입니다. 책에서 그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로아스터는 자신의 민족에게 닥친 순환과 절망에 충격을 받아 갈등에 사로잡혀 갈갈이 찢기는 절망에 빠져들었다. 세계는 서로 화해할 수 없는 두 진영으로 갈라져 양극화된 것 같았다. 조로아스터는 자비롭고 선한 모든 것의 원천이 되는 하나뿐인 신적 존재가 있다면 습격자들의 잔혹 행위를 부추기는 악한 신도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 적대적인 영혼 앙그라 마이뉴도 아후라 마즈다와 힘은 같았지만 그와 정반대되는 존재였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조로아스터 교에서는 선신을 아후라 마즈다, 악신을 앙그라 마이뉴라고 하는데요. 이 우주를 선신과 악신의 투쟁으로 본 것이 조로아스터교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인류가 선천천지의 상극성을 체험하는 과정에서 이 우주를 선과 악의 대결 구도로 파악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조로아스터교의 선악 이분법 그리고 구원관이 유대교와 기독교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로아스터가 살던 시대는 평화롭지가 않았습니다. 폭력과 불안이 가득한 상황이었는데요. 그런 부분을 신들의 세계에도 그대로 투사를 해서 선신과 악신의 대결 구도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선과 악의 싸움을 통해서 결국은 선이 이기게 되고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봤거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최고 신인 아후라 마즈다 아래에서 세상이 지배를 받는데요. 그 지배력이 희미해지는 타락의 시간대가 있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구원의 메시아가 등장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종교의 핵심은 선신인 아후라 마즈다와 악신 앙그라 마이뉴 간의 투쟁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선이 악을 이겨서 아후라 마즈다가 유일신이 돼서 이 우주를 통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신이 악신을 정복하는 것은 조로아스터 사후 3000년이 지나야 된다고 합니다. 그때가 되면 아후라 마즈다 군대의 마지막 전투를 이끌 메시아가 나타내는데요. 그를 사오샨트라고 합니다. 사오샨트는 이제 유익을 가져다올 그런 존재, 유익을 가져다올 자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가 마지막 전투를 승리로 끝맺으면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때 인간은 그의 앞에서 부활을 해서 최후 심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른 생각과 바른 행동, 바른 말을 한 사람은 천국으로 건너가는 다리를 무사히 통과를 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다리에서 발을 헛디져 가지고 지옥으로 떨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어디에서 이제 많이 들어본 말이거든요. 우리 유대교나 기독교, 이슬람교의 최후 심판론이나 부활론, 불교의 응보설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조로아스터교가 이들 종교가 형성될 때 실제로 많은 영향을 줬기 때문이고요. 실제 핵심 교리도 상당히 비슷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때까지만 해도 다신을 숭배하는 문화가 지배적이었는데 조로아스터는 강력한 유일신의 종교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선과 악의 이원론 구도를 만들어내서 선한 신과 악한 신을 설정을 하고 악한 존재에 의해서 인간이 타락을 하게 되고 인간들을 구원해줄 메시아적인 존재가 와서 구원을 해준다고 하는데요. 그 뼈대가 실제로 기독교와 상당히 비슷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기성 종교의 핵심 교리가 이 조로아스터교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 아리안족의 한 일파가 인도로 이동해서 그 인더스 문명의 주역인 드라비다족을 정복하고 세운 문화가 베다 문화지 않습니까? 베다 문화는 어떻게 형성된 건가요? 네, 아리아인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이동을 했던 민족이었거든요.
일부는 유럽으로 가기도 하고 일부는 페르시아로도 갔어요. 그리고 또 일부는 인도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거기서 베다 문명을 꽃피우게 됩니다. 그때가 이제 대략 서기전 2000년경으로 그때부터 베다 문화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아리아인족이 처음부터 침략을 위한 목적으로 이동을 한 거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굉장히 호전적인 면이 있었고 또 생존에 필요한 물품들을 훔쳐서 얻었기 때문에 평화로운 삶을 살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들은 뭐 풍류나 음악 등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하는데요. 베다 문화에서는 아리안족 특유의 그런 특성들도 많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신관을 많이 발전을 시켜서 브라만교 같은 종교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베다 문화는 그 시절의 철학, 우주관, 뭐 사회상 등을 많이 반영해주고 있는 동시에 지금 현재 인도를 만들었던 그런 문화, 그런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베다 문화를 대표하는 종교가 브라만교잖아요. 브라만교에서는 우주를 창조하고 일체를 지배하는 근본 원동력인 브라만과 인간에게 깃든 불멸의 자아 아트만을 동일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이를 버마이려 사상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여러 종교와 수행자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베다 시대를 이어가면서 아리아인들은 브라만, 즉 실제라는 개념을 발전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우주에는 근본 원리인 브라만이 있고 개인에게는 본체인 아트만이 있다고 봤는데요. 이 두 가지가 동일하다는 사상이 브라만교의 중심이 됩니다. 이를 버마이려 사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후기 베다 시대로 오면서 아리아인들은 브라만 개념을 더욱 발전시키게 되어서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궁극적인 실제, 그리고 온 우주가 나온 근원이면서 우주를 유지시켜주는 힘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브라만은 자신을 확장을 해서 현상계에 나타나게 되고 모든 존재들의 중심에 머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각 존재들의 중심에 있는 브라만을 아트만이라고 하는데요. 참 자아인 아트만이 곧 브라만이면서 모든 존재의 참 자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칼 야스퍼스나 이 책의 저자인 카렌 암스트롱이 말했듯이 인도에서 초기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은 불교를 연 석가모니인데요. 석가모니는 브라만교에서 말했던 아트만을 부정하면서 자신의 사상을 전개했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네, 당시 브라만교는 아주 획일적인 계급 제도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아트만 교리를 중심으로 해서 윤회라는 개념을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이제 문제는 이걸로 사람을 계급으로 묶게 된 것입니다. 이런 계급 제도는 사회 발전을 제외하고 사람의 행복을 파괴할 뿐 아니라 그 자체가 너무나도 불합리하잖아요. 그래서 석가모니는 사람들을 불합리하게 옥죄는 교리인 아트만을 타파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영원 불멸한다는 아트만과 불합리할지라도 모든 게 숙명적이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숙명론을 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석가모니는 영원히 변치 않은 아트만을 믿으면서 수행도 안 하고 변화를 하지도 않는 것을 굉장히 경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매 찰나에 무상하게 변하고 인간은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어서 열반에 들어야 한다는 새로운 통찰을 제시하게 됩니다. 스스로 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건강한 사회가 되기를 열망했었던 석가모니의 마음이 엿보이는 장면이 아닐까 합니다. 네, 인도 유럽인의 조상이라는 아리안족이 인도로 이동해서 추계 시대를 연 과정을 살펴봤는데요. 이 아리안족의 또 다른 일파가 서쪽으로 이동해서 연 문화가 있습니다. 바로 서양 문명의 모체라고 하는 그리스의 헬레니즘 문화인데요. 이 헬레니즘 문화는 인도 문화는 또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가 됐죠. 네, 아리안족은 근본적으로 유목민족의 이동성과 정착민의 농경 문화를 함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서구 문화는 그 뿌리가 아리안족의 이동에 의한 문화 접촉에 있었다고 해도 아마 크게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아리아인들과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렉산드로 왕을 중심으로 해서 식민 개척자들이 정착을 하면서 그리스는 동방 문화와 융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화를 19세기부터 헬레니즘이라고 불렀어요. 문화적으로는 그리스 신과 아시아 신이 혼합이 되게 되는데요. 아시아 신이 그리스 신과 동격시되고 그리스식 해석이 가해지기도 하였습니다. 간다라 불교 미술이 등장한 것도 이때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국가의 테두리 안에서만 발달되어 온 그리스 문화가 동방 문화와의 혼합을 통해서 비로소 세계 문화의 성격을 갖게 되었는데요. 편협한 민족의식이나 고립의식이 아닌 보편적 이성에 근거해서
인류 모두를 동포이자 세계 시민으로 간주하는 세계 동포주의가 발생해서 문화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헬레니즘 문화는 유럽 문화에 자양분을 많이 제공을 했습니다. 로마인들은 그리스인으로부터 헬레니즘 문화를 이어받아서 라틴 문화를 만들었고, 이제 서아시아에서 아랍인들은 헬레니즘 문화를 수용해서 이슬람 문화를 창조하고 발전시켰습니다. 이후에 다시 그 호남 문화를 유럽에 이전해서 근세 유럽 문화의 부흥을 촉발하게 되었습니다. 인도와 중국을 비롯한 동방 제국은 헬레니즘 세계를 통해 사상 처음으로 유럽과 직접적인 접촉을 하게 되어서 상호 교류의 장이 마련되게 되었습니다. 같은 민족이라도 정착한 곳의 환경과 주변 민족의 영향에 따라 전혀 다른 문화와 사상을 만들어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헬레니즘 문화의 최대 성과라면 서양 철학의 근간을 만든 것이죠. 네, 서양 철학의 역사를 전부 다 소개하기는 힘들지만 아테네의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젊은이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고 토론하는 것을 좋아하는 철학자로 유명했습니다. 철저한 토론을 통해서 사람들이 스스로에 대해서 깊은 통찰을 함으로써 올바른 깨달음을 얻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면서 변증법 같은 대화법을 만들어내기도 하였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은 오늘날까지 굉장히 유명하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글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사상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알기 어려운데요. 그의 자자였던 플라톤과의 대화록은 남아 있습니다. 화이트헤드는 서양 철학은 플라톤 철학의 각주라고 평했을 정도로 플라톤 철학은 현대 서양 철학의 근간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사형을 당했을 때 플라톤은 나이가 30살이었습니다. 원래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난 플라톤이었기 때문에 정치인의 길을 가려고 했는데 스승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환멸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현자는 깨달음을 얻은 이후에는 인간을 위해서 직접 일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제 플라톤 철학에는 이데아라는 단어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데아는 어떤 패턴, 본질을 의미하는데요. 어떤 절대적인 것들의 세계가 세속적인 현실에 표현되어 있다. 이제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인식은 추계 시대 이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낯설지 않게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플라톤의 가장 뛰어난 제자가 바로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이제 플라톤의 아카데미아에 들어가서 20년 동안 플라톤에게 가르침을 받았거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관념의 세계가 물질 세계보다 더 현실적이라는 스승의 생각에는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저 높이 있는 철학을 이제 관념의 세계로부터 땅으로 끌어내리게 됩니다. 이제 로고스, 즉 이성에 기반해서 지상에서 많은 성취를 발했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서구 과학, 논리학, 철학, 문학 등의 기초를 닦았습니다. 이런 철학의 발전 배경 속에서 서구 사회는 많은 사회 발전을 이룩할 수가 있었습니다. 인류 문명의 한 획을 그은 이 추계 시대가 열리는 과정을 아리안족의 이동을 통해서 살펴봤는데요. 저는 이 서로 다른 환경에서 각자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냈지만 그 안에는 어떤 공통된 흐름도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표적인 것으로 신을 모시면서 신과 하나 되려는 문화에서 인간 내면을 성찰하고 깨달음을 이루려는 문화로 이행한 것을 들 수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인류 고대 문화를 아우르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주의 주재자 하나님인 상제님께 올리는 천재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태초 시대에는 인류가 신과 하나가 되려는 믿음 속에서 상제님께 천재를 올리며 살았습니다. 사실 거기에는 대자연과 하나가 되려는 진정한 영성 문화가 있었습니다. 서양의 학자들은 그런 부분까지는 자세히는 모르고 놓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서 추계 시대가 열리면서 신과 하나 되려는 것에서 조금 벗어나서 인간은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내면으로 돌리게 되는 거죠. 자신의 자아에 대해서 깊은 발견을 하기를 원하면서 왜 살아가는 것인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을 함으로써 사유의 큰 발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신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관심이 바뀐 것은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의 발전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치열한 과정을 통해서 인류는 많은 사유를 축적하게 됐는데요. 결국 추계 시대는 우주 여름철 발전 과정에서 거치게 되는
역사 과정으로 인류의 뿌리 문화를 계승한 줄기 문화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추계 시대가 우주 여름철에 인류의 줄기 문화로 볼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저는 책을 읽으면서 좀 아쉬웠던 것이 이들 줄기 문화의 자양분이 되었던 뿌리 문화가 있었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 뿌리 문화에 대한 설명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네, 앞서 살펴본 대로 인류의 태고 시대는 동서를 막론하고 공통된 신앙 대상과 가르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세계 각 민족의 신화가 유사하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화가 단순히 무지한 인류가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는 당시 인류에 대해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하시는 생각입니다. 당시 인류가 순수 감정을 잃지 않고 대자연의 신성을 눈으로 직접 보고 두 귀로 들으면서 끊임없이 신들과 대화하고 교감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화는 허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선천 봄, 여름 문화가 형성되던 시대에 인간이 직접 체험했던 신도와 함께한 삶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렇게 신과 함께 하면서 신의 가르침을 인간 삶의 중심에 놓았던 것을 신교라고 하는데요. 신교는 추계 시대가 열리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단군 조선 이전의 상고 시대 때부터 우리 조상들이 받들어온 생활 문화였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뿌리 문화였습니다. 신교는 신을 모든 존재의 근원으로 여기면서 신앙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천상 인격신들 가운데 최고 신을 모시고 신앙을 했는데 그분이 바로 우주를 다스리시는 통치자 하느님이신 상제님입니다. 상제님이 모든 삶의 가치이자 생활의식의 근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교를 한마디로 상제 문화라고도 하는데요. 상제 문화에서 정치와 종교, 교육과 예술 등의 인류 문화가 잉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신교 문화는 그 맥이 지구촌 곳곳으로 퍼져나가서 동서양 문화의 근간이 되었는데요. 서양에서 오래전부터 있었던 신의 가르침을 받아내리는 신탁 문화라든지 상제님의 천명을 근본 가르침으로 삼는 유교라든지 이런 추계 시대에 등장한 모든 종교와 문화는 인류의 뿌리 문화인 신교를 바탕으로 출현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네, 나무로 보자면 뿌리에서 줄기로 뻗어나갔다가 열매를 맺듯이 인류 문명도 뿌리 문화인 신교에서 줄기 문화로 펼쳐졌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추구 시대에 등장한 종교와 사상들을 줄기 문화로 보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상제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천지를 주재하여 다스리되 생장염장의 이치를 쓰나니 이것을 일러 무위이화라고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천지 안의 모든 생명은 생장염장의 이법으로 태어나서 변화를 해갑니다. 따라서 인류 문명도 우주 1년을 한 주기로 해서 생장염장으로 변화를 해가는데요. 우주의 봄철이 열리면 천지는 인간과 만물을 낳습니다. 이때 뿌리 문화가 출현을 해서 역사의 자양분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름철이 되면 천지는 봄철에 낳은 것을 길러서 전 지구에 퍼뜨리면서 인종도 다양해지고 문화도 다양하게 꼽히게 되는데요. 이때 출현하는 것이 바로 추계 시대에 등장한 수많은 종교와 문화로 줄기 문화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면 농부가 알곡을 걷어들이듯이 천지는 인간과 문명을 성숙시켜서 그 알맹이를 거두고 겨울에 이르면 다음에 봄을 준비하기 위해서 휴식을 취하게 됩니다. 역사의 여명이 밝아오던 뿌리 문화 시대에서 인류는 천지의 광명을 체험하고 신과 함께 생활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줄기 문화 시대에 선천의 상극성이 더욱 거세어지면서 인류는 거대한 어둠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결국 성령을 받아내렸던 신성 시대가 있었다는 사실조차 망각하고 끝내 부정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우주의 가을철은 모든 것이 근본을 되찾는 때입니다. 그래서 가을 천지를 맞아서 동서양의 문화 사조가 다시 고대의 순수 신화, 성령 부흥 시대로 돌아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가을철에 성숙한 인류 문화는 저절로 열매 맺는 것이 아닙니다. 뿌리에 진액을 거두고 줄기와 이파리, 꽃의 모든 정수를 뽑아서 모아서 열매를 맺는 성숙한 가을 개벽기를 맞아서요. 신교 문화의 주인이신 우주 조화조 상제님께서 이 세상에 직접 강세하심으로써 인류사의 새로운 신교 문화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박은영 도생님을 모시고 현 인류 문명이 꽃을 피우기 시작했던 추걸 시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 알아본 인도, 그리스 문화와 더불어 인류 문명을 이루는 문화가 있죠. 바로 유대 기독교의 모체가 된 헤브라이 문화와 동양의 황하 문화에 대해선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생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